입시수학 스타 강사 현우진이 21년 8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쿠사마 야요이의 미술품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만 108억 5천만 원,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풀옵션으로 235대, 포르쉐의 카이엔을 70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술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약 21조 원으로 2020년 대비 63%나 늘었습니다. 증가폭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데요. 21년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규모는 9,2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80%나 급증했습니다. 미술시장은 1차 시장인 화랑과 2차 시장인 경매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2차 시장은 서울옥션과 K옥션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옥션의 뒤를 따라 K옥션도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첫날 바로 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를 형성하고 올해 첫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술의 대중화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BTS나 송민호, 빅뱅의 탑과 같은 셀럽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고급 미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한몫했죠. 아트 플러스 재테크, 이른바 아트테크는 투자는 물론 투자할 작품을 고르고 즐기는 과정에서 예술의 가치까지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도 생겨났습니다. 고가의 작품을 여럿이 조각조각 나누어 구매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보자는 거죠. 분할 소유권 판매가 완료된 작품을 모아 전시도 해주니까 비록 조각일지라도 내가 소유한 작품을 실물로 볼 수도 있고 작품을 소유한 사람들의 매각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매각을 진행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가 재밌고 흥미롭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기념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을 기증한 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죠. 총 23,283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증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만 21,693점이 기증되었는데 1946년 개관한 이래로 기증받은 모든 작품이 5만여 점인 걸 고려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증품들의 가치도 엄청납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펴도 3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작품들의 면면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이중섭의 황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과 박수근의 한일 등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미술품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종선 호암미술관 부관장은 그에 져서 리 컬렉션에서 소장품 목록에도 명품주의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비싸다는 소문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달리 이건희 회장은 명품 한 점이 다른 많은 수집품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나면 값을 따지지 않고 별로 묻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큰손, 통큰 수집가였습니다. 그 덕에 삼성가는 기증 전까지 국보급 문화재 160여 점을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에 대한 관심은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엄청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우리 문화재 중 71,422점이 일본에, 미국에는 46,404점이, 중국에는 1050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죠.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었던 우리 국보를 지켜냈다는 측면에서도 고 이건희 회장의 국보 수집과 삼성가의 기증 결정은 국익과 공익에 대한 큰 기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국내에 첫 전시되는 이 작품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이 만들어낸 찰나의 풍경을 예술로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입니다. 빛의 사냥꾼이라고도 불렸던 모네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화가로서의 시적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미술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도록 인정받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친구가 사용한 캔버스를 긁어내 다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미술을 시작한 지 16년 만인 1874년 모네는
르누아르, 세잔 등 보수적인 살롱전을 거부한 화가들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출품한 작품 인상 해돋이는 해가 떠오르는 항구의 아침 풍경을 그려냈는데, 한 비평가는 모네를 비꼬는 취지로 작품 제목을 따서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칼럼을 신문에 실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네는 이를 통해 인상주의의 창시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심이 이탈리아 피렌체고, 피렌체의 중심이 곧 메디치 가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르네상스와 피렌체의 상징이 된 메디치 가문을 성장시킨 것은 조반니 데 메디치였습니다. 피렌체에는 다른 은행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사업 수완과 교황청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가세를 빠르게 키워나갔습니다.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에 대해 이르러 메디치 가문은 더욱더 꽃을 피웠고,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피렌체의 국부로까지 불리며 예술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은 모두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디치 가문이 특히 예술 분야에 많은 후원을 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미지 변신입니다. 15세기 피렌체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를 무척 낮잡아 봤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고리대금업자만을 위한 지옥이 따로 있다고 믿었을 정도니까요. 은행업으로 많은 부를 쌓은 메디치 가문은 가문의 품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공익적 목적이죠.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피렌체는 문맹률이 매우 높아 글보다는 회화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미술에 대한 투자는 일종의 공익사업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소 예상 밖입니다. 나를 만든 것도 메디치 가문이고 나를 파멸시킨 것도 메디치 가문이다.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는 시스티나 예배당 장식을 위한 예술가 추천 명단에서 다빈치를 제외한 데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의 후원을 받기 위해 밀라노로 떠나려는 다빈치를 화가나 예술가가 아닌 음악가로 소개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티첼리는 용비어천가처럼 로렌초의 외교력을 자랑하는 그림인 팔라스와 켄타우로스를 그려야만 했고,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에는 코시모와 로렌초를 그려 넣어야만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인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청과 메디치 가문 이외의 작품 요구는 받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작품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박한 보수로 미켈란젤로를 괴롭히기도 했다네요.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 법입니다.